안톤 체호프 소설 약혼녀입니다. 작품 배경 및 감상 포인트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역사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제정 러시아의 황혼기. 이 작품은 안톤 체호프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단편 소설로서 낡은 지주계급의 관습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막연한 열망이 팽팽하게 교차하던 당대의 공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지방사회에 깊게 만연해 있던 일상적 권태와 지식인들의 타성을 체호프는 특유의 서늘하고도 섬세한 시선으로 해부합니다. 이 작품을 온전히 음미하기 위한 핵심 감상 포인트는 거창한 사건이 아닌 미세한 분위기와 감각적 묘사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우아하고 평온해 보이는 저택 안에서 자정이 넘어 들려오는 야경꾼의 느릿한 딱딱이 소리나 부엌에서 풍기는 칠면조 굽는 냄새가 인물의 무의식 깊은 곳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 고요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설에는 롤러코스터 같은 극적인 스펙터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해서 도리어 숨이 막히는 견고한 일상의 벽과 그 앞에서 서서히 번져가는 한 인간의 심리적 균열을 가만히 응시하는 것이 이 작품을 읽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안락한 굴레를 벗어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당대 사회를 향해 던졌던 체호프의 고요하지만 묵직한 질문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위로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1장. 밤 10시였다. 보름달이 정원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슈민의 집에서는 마르파 미하일로브나 할머니의 청으로 시작된 저녁 기도가 막 끝난 참이었다. 잠시 정원에 나와 있던 나자는 식당에 식탁이 차려지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할머니가 서성대는 모습을 보았다. 교회당의 사제장인 안드레이 신부는 나자의 어머니 니나 이바노브나와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나자의 어머니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탓인지 한결 젊어 보였다. 그 옆에서는 안드레이 신부의 아들 안드레이치가 서서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정원은 고요하고 선선했다. 땅 위에는 검은 그림자가 호젓이 누워 있었다. 어디선가 멀리서, 아마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인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5월이란 느낌이, 정다운 5월의 기운이 감돌았다. 나자는 가슴 깊이 5월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서는 맛볼 수 없었던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요롭고 거룩한 봄의 생명력이 여기가 아닌 수목이 우거진 저 하늘 아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들과 숲속에서 지금 막 깨어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자는 23살이었다. 그녀는 16살 때부터 결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 창가에 서 있는 청년 안드레이치와 약혼하게 되었다. 나자는 안드레이가 마음에 들었다. 결혼식은 7월 7일로 날을 잡았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그녀에겐 기쁨이란 것이 없었다. 나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시름에 잠겨 있었다. 부엌이 있는 지하실에서 하인들이 서성대는 소리,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 등이 열린 들창을 통해 들려왔고 칠면조 굽는 냄새와 소금에 절인 버찌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무 변함도 없이 끝도 없이 평생토록 언제까지나 반복되겠지. 그녀는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때 누군가 집에서 나와 층계 위에 멈춰섰다. 그는 열흘 전에 모스크바에서 온 알렉산드르 치모페비치라는 손님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간단히 사샤라고도 불렀다. 아주 예전에 할머니의 먼 친척이 된다는 마리아 페트로브나라는 몰락한 귀족 미망인이 병들어
해숙해진 조그만 몸을 이끌고 자주 도움을 청하러 이 집에 오곤 했는데 사샤는 그 미망인의 외아들이었다. 어째서인지 사샤는 훌륭한 화가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할머니는 사샤를 불쌍히 여겨 그를 모스크바의 코미사로프스키 학원에 입학시켰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그는 미술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거의 15년을 보내다가 어찌어찌 간신히 건축과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건축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어느 석판 공장에서 일했다. 그리고 늘 몸이 쇠약했던 탓에 해마다 여름이면 할머니한테 와서 요양하며 몸을 회복하곤 했다. 그는 단추를 채운 프로코트에 구김이 간 무명바지 차림이었다. 셔츠도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았다. 아무튼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산뜻한 구석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무척 여인 몸에 커다란 눈과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까무잡잡한 털북숭이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어딘지 아름다운 데가 엿보였다. 슈민댁에서는 집안 식구와 똑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이나 다름없이 지냈다. 그리고 그가 이 집에서 쓰는 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샤의 방이라고 불렸다. 그는 층계 위에서 나자를 보자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긴 참 좋군요. 그가 말했다. 네, 좋고 말고요. 당신도 가을까진 여기서 머무르도록 하세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9월까지 머물려고 왔으니까요. 그는 빙긋이 웃으며 나자 옆에 앉았다. 전 여기 앉아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자가 말했다. 여기서 바라보니 어머니가 한결 젊어 보여요. 우리 어머니에겐 물론 여러 가지 약점도 있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러나 역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럼요. 좋은 분이죠. 사샤가 맞장구를 쳤다. 당신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선량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오늘 아침 일찍 당신네 부엌에 가봤는데요. 거기엔 4사람의 하인이 침대도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더군요. 침대 대신에 깔린 누더기며 악취며 빈대며 진딧물이며 2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꼭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야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머니께선 프랑스어도 하실 줄 알고 소인극에도 출연하고 계시는 형편이니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샤는 얘기하면서 여느 때처럼 나자 앞에 가느다랗게 여인 2손가락을 내밀어 보였다. 제겐 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어쩐지 이상하게만 생각됩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아무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어머니는 여느 공작 부인처럼 하루 종일 건들건들 소풍만 다니시고 할머니도 하시는 일이란 없고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신의 약혼자 안드레이치 또한 일이라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나자는 작년에도 이런 말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은 듯 싶었다. 그리고 사샤는 달리 비평할 말을 모르는 것 같았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이 우습게만 여겨졌겠지만 오늘은 어째서인지 나자의 마음을 언짢게 만들었다. 그건 이미 곰팡이 핀 말이에요. 벌써 오래전에 실증이 났어요. 나자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도록 하세요. 사샤는 빙긋이 웃고는 나자를 따라 일어났다. 그리고 2사람은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자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의 균형이 잡혀서 사샤에 비하면 무척 건강해 보였고 옷차림도 화려했다. 나자는 그것을 알았으므로 그가 측은히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쩐지 멋쩍다는 생각도 들었다. 당신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방금도 나의 안드레이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분에 대해선 조금도 모르지 않아요. 나자가 말했다. 나의 안드레이라 당신의 안드레이 같은 건 될 대로 되라지요.
당신의 청춘이 가엾을 따름입니다. 그들이 식당에 들어섰을 땐 이미 모두 밤참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독히 뚱뚱하고 짙은 눈썹에 작은 콧수염이 난 얼굴이 못생긴 할머니는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할머니가 이 집에서 제일 윗사람이란 것은 그 말투나 말하는 몸짓에서도 넉넉히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시장에 몇 개의 점포와 원기둥과 정원이 딸린 낡은 저택을 가졌으나 그래도 매일 아침 주님의 은총으로 몰락하지 않기를 빌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단정한 의상에 코안경을 쓰고 손가락마다 모조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기단 같은 머리칼을 가진 나자의 어머니 니나 이바노브나. 무슨 우스운 얘기라도 시작할 듯한 표정인. 이가 빠지고 홀쭉 여인 노인 안드레이 신부. 그리고 흡사 미술가나 배우처럼 고수머리에 풍채가 좋고 잘생긴 나자의 약혼자 안드레이 안드레이치. 이 세 사람은 최면술에 관한 얘기를 하던 참이었다. 일주일만 있으면 몸이 회복될 거야. 할머니가 사샤에게 말했다.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에이구. 내 꼴을 보니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꼴이 정말 말이 아니구나. 망나니 자식이란 바로 너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야. 방탕한 생활로 부친의 재산을 탕진하고 망나니 떼거지와 상대를 했으니까요. 안드레이 신부가 눈웃음을 치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전 아버지를 좋아하죠. 안드레이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훌륭한 분입니다. 선량한 노인이에요. 모두 잠시 말이 없었다. 갑자기 사샤가 웃음보를 터뜨리며 냅킨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럼 당신은 최면수를 믿으시나요? 안드레이 신부가 니나 이바노브나에게 물었다. 그야, 믿는다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만 자연 속에는 여러 가지 신비롭고 이상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만은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니나 이바노브나는 매우 심각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 말씀엔 저도 완전히 동감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세계를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덧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름이 번지르르 도는 커다란 칠면조가 나왔다. 안드레이 신부와 니나 이바노브나는 그대로 토론을 계속했다. 니나 이바노브나의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빛나고 그녀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흥분했다. 당신에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생에는 해결하지 못할 수수께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신부님도 시인하셔야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은 합니다. 밤참을 다 먹은 후 안드레이치는 바이올린을 켜고 니나 이바노브나는 피아노로 반주했다. 그는 10년 전에 대학문과를 졸업했으나 취직도 안 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이따금 자선음악회에 출연할 따름이어서 거리에서는 그를 음악가라고 불렀다. 안드레이치가 바이올린을 켤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묵묵히 들었다. 탁자 위에서는 사모바르가 조용히 끓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사샤뿐이었다. 이윽고 시계가 12시를 치자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끊어져서 모두 한바탕 웃고는 서성대며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자는 약혼자를 배웅하고 어머니 방과 자기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아래층은 할머니가 차지하고 있었다. 아래층 식당에서는 불을 끄기 시작했으나 사샤는 그대로 앉아서 차를 마셨다. 그는 차를 마실 때 언제나 모스크바식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고 한 번에 을에 7잔씩 마시곤 했다. 나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뒤에도 아래층에서는 오랫동안 하인들이 뒷정리를 하는 소리며 잔소리를 퍼붓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집안도 조용해지고 이따금 사샤의 잔기침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2장. 나자가 눈을 뜬 것은 아마 새벽 2시경이었으리라. 동이 틀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멀리서 딱딱이 소리가 들려왔다. 나자는 더 자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자리에 누워 있으려니 편안은 했으나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5월이 되면 언제나 그렇듯이 나자는 일어나 앉아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생각이란 어젯밤의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어째서 안드레이치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청혼을 했을까? 그리고 어째서 자기는 그의 청혼을 승낙하고 차차 그 친절하고 총명한 남자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 나자는 전과 다름없이 이처럼 부질없는 생각을 끈기 있게 되풀이했다. 그러나 결혼식까지는 이제 달포밖에 남지 않은 오늘. 어쩐지 나자는 막연하고도 압박감을 주는 그 무엇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똑, 딱, 똑, 딱.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느릿느릿 들려왔다. 똑, 딱. 커다란 낡은 창문으로 정원이 내다보이고 저쪽에는 추위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시든 듯한 라일락 꽃송이들이 보였다. 뽀얗고 짙은 안개가 살그머니 꽃숲으로 숨어들어 그것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저 먼 나무에서는 까치가 졸린 듯이 울었다. 아, 어째서 내 마음은 이렇게도 괴로울까? 결혼 전에는 모든 처녀가 이런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모를 일이지. 혹시 사샤 탓이 아닐지? 그러나 사샤는 몇 해 전부터 같은 말만 되풀이해왔고 또 그가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단지 우습고 단순하게만 느끼지 않았나. 그런데 어째서 사샤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까? 무슨 까닭일까?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멎은 지도 이미 오래였다. 새들이 정원과 창 밑에서 지저귀고 안개는 정원에서 사라져갔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봄빛을 받아 방긋 웃는 듯이 빛났다. 온 정원은 태양이 어루만지는 따스한 손길에서 소생한 듯이 뻤고 나뭇잎의 이슬방울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던 낡은 정원도 오늘 아침에는 유달리 생생하고 화려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계셨다. 사샤의 거칠고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에서 사모바르를 준비하며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가는 것이 지루했다. 나자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나서 한참 동안 정원을 거닌 뒤였으나 그래도 아직 아침이었다. 니나 이바노브나는 탄산수가 든 컵을 손에 들고 눈물 자국이 난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의혹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나자도 역시 그 속에는 무엇인지 신비하고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듯이 느꼈다. 어머니, 왜 우셨어요? 나자가 물었다. 어제 한 할아버지와 딸 얘기를 쓴 중편소설을 읽기 시작했단다. 할아버지는 어떤 곳에 근무하는데 그의 상관이 할아버지 딸을 사랑하게 됐어. 마지막까지 읽진 않았지만 한 대목에 가선 도저히 울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탄산수를 마셨다. 글쎄, 오늘 아침에도 그걸 생각하고 또 울었단다. 요새 우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나자가 말했다. 어째서 잠을 못 잘까요? 글쎄 모르겠구나. 난 잠이 안 오면 눈을 꼭 감고 바로 이렇게 말이야. 자꾸 걸어 다니든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든가 하면서 나를 안나 카레니나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 역사에 나오는 얘기를 눈앞에 그려보기도 한단다. 어머니는 내 마음을 모르신다. 또 아실 리도 없지 하고 나자는 생전 처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적이 두렵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 한구석에 감추어 두고 싶어졌다. 나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2시가 되자 모두들 점심 식탁에 앉았다. 수요일, 즉 정진일이어서 채소 수프와 물고기가 든 보리죽만이 할머니 앞에 놓였다.
사샤는 할머니를 놀려주려고 채소 수프도 먹고 자기의 고기 수프도 마셨다. 그는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익살만 부렸다. 그러나 그의 익살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내포한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무슨 재치 있는 설명이라도 하려고 핏기 없고 여인 손가락을 쳐들 적엔 도무지 우스운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의 병이 점점 심해가며 얼마 더 살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가 측은히 여겨졌다. 점심을 마친 후 할머니는 쉬려고 자기 방으로 건너가고 니나 이바노브나도 잠시 피아노를 치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오, 사랑하는 나자. 사샤는 여느 날처럼 점심 후에 대화를 꺼냈다. 당신이 내 말만 들어준다면, 내 말만 들어준다면. 나자는 낡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한편 사샤는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으로 천천히 왔다 갔다 했다. 당신이 대학에 갈 생각만 가진다면, 그가 말했다. 인간이란 고상한 교양을 지녀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의 왕국은 빨리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때면 당신의 거리엔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만물은 밑바닥부터 파괴되고 말 겁니다. 모든 것이 마술에라도 걸린 듯이 변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기에는 근엄하고 화려한 저택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정원이 마련되고 훌륭한 분수가 서고 덕망 높은 사람들이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속한 사람들, 현재 존재하는 저속한 사람들이 그때엔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알아서 아무도 저속한 무리와 상대를 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자, 떠나시오. 이렇게 숨막힐 듯한 죄에 몰든 흐릿한 생활을 당신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시오. 다만 자기 자신에게라도 보여주시오. 사샤. 전 못하겠어요. 곧 결혼을 해야 하니까요. 옛 무슨 소리. 결혼을 해서 못한단 말이요. 그들은 정원으로 나가서 거닐기 시작했다. 아무튼 당신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놀고 먹는 당신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사샤가 말했다. 이를테면 당신이나 당신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뜻임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은 남이 벌어온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생활이 깨끗하고 더럽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라고 나자는 말하고 싶었다. 자기도 잘 안다고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온몸이 바짝 졸아드는 듯한 기분을 안고 나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해질 무렵에 안드레이 안드레이치가 왔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켰다. 그는 좀처럼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악기를 만지는 동안은 입을 다물 수 있으므로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11시가 돼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외투를 입더니 그는 나자를 껴안고 그녀의 얼굴이며 어깨며 손이며 미친 듯이 키스하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 나의 애인, 나의 미인. 그는 속삭였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기뻐서 미칠 것 같소이다. 나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 말을 들은 듯 싶었다. 아니면 어느 책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내동댕이 친 소설 속에서 읽은 듯한 대사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식당에서는 사샤가 탁자에 앉아 기다란 5손가락으로 잔을 들어 차를 마셨다. 할머니는 카드로 점을 쳤고
니나 이바노브나는 책을 읽었다. 성상 앞에서는 등잔불이 가물거렸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스러운 듯이 보였다. 나자는 밤인사를 드리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자리에 눕자 곧 잠이 들었다. 그러나 지난밤처럼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 나자는 눈을 뜨고 말았다. 더 잘 수가 없었다. 무거운 것에 눌리는 듯한 불안한 생각이 가슴을 설레게 했다. 나자는 웅크리고 앉아서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는 자기 약혼자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어찌된 셈인지 그녀는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아무 재산도 없이 순전히 할머니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어째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훌륭한 여자라고 여겨왔을까? 어째서 어머니가 단순하고 고독하고 불행한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아무리 궁리해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래층에서 기침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사샤도 잠에서 깬 듯 싶었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하지만 순진한 청년이라고 나자는 생각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라든가 훌륭한 분수라든가 하는 그의 여러 가지 공상은 믿기 어려운 어리석은 일 같았다. 그렇지만 어쩐지 그 순진하고 어리석은 공상 속에는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자기 공상과 같이 온 마음을 싸늘하게 전율하도록 만드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 숨은 듯 싶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자를 기쁨과 환희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 해. 나자는 중얼거렸다. 똑딱. 어디선가 멀리서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들려왔다. 똑딱, 똑딱. 3장. 6월 중순경 사샤는 문득 갑갑증을 느끼고 모스크바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거리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도도 없고 배수시설도 없고 식사할 기분도 나지 않고 게다가 부엌을 들여다보면 그 더러움이란 좀 더 참고 견뎌봐. 덜 된 녀석 같으니 할머니는 왜 그런지 낮은 소리로 타일렀다. 7월엔 결혼식이 있잖아. 그때까지 있을 수는 없습니다. 9월까지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렇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요. 싸늘하고 습기가 감도는 여름이었다. 수목은 축축하게 젖었고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은 음산하고 우울해 보였다. 이러한 풍경은 실제로 일할 마음을 일으켜 주었다. 아래층과 2층 여러 방에서는 처음 듣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할머니 방에서는 재봉틀 소리가 시끄러웠다. 모두들 결혼식 때문에 분주히 서두르고 있었다. 나자를 위해서 터레투만도 6벌이 마련되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그중 제일 싼 것이 300루블이다. 이 시끄러운 소리는 사샤를 더욱 들뜨게 했다. 그는 자기 방에 들어앉아 화만 바락바락 냈으나 더 묵고 가라고 모두들 말리는 바람에 7월 10일까지 출발을 연기하기로 약속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성 베드로의 날에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자와 함께 모스크바 거리로 나섰다. 얼마 전에 자기들 신혼부부가 살림하려고 빌린 집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였다. 그 집은 2층 건물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위층밖에 정돈되지 않았다. 대청에는 페인트를 발라서 윤기 있게 반짝이는 가느다란 나무오리로 된 마루를 깔았고 원목 의자며 피아노며 바이올린 걸개들을 놓았다. 페인트 냄새가 풍겼다. 벽에는 금박 테두리에 끼운 유화가 걸렸는데 그 속에는 나체 여인과 그 옆에 손잡이가 떨어진 꽃병이 그려져 있었다. 정말 훌륭한 그림이야.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감탄하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미술가 시아첵스키의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또 둥근 테이블이며 긴 의자며 파란 천으로 커버를 씌운 안락의자들을 갖춘 객실이 있었다. 긴 의자 위의 벽에는 법의를 걸치고 벨벳 성직자 모자를 쓴 안드레이 신부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찬장이 딸린 식당을 돌아보고 다음엔 침실로 들어갔다. 어둠침침한 침실에는 침대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방은 언제 들어와도 기분이 상쾌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꾸민 듯 싶었고, 그 밖엔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였다. 안드레이치는 시종나자의 허리를 껴안은 채 이 방 저 방을 구경했다. 그러나 나자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 모든 방, 침실, 안락의자, 어느 하나 그녀의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다. 더욱이 나체화는 마음을 언짢게 만들었다. 지금 나자는 자기가 이미 안드레이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지금까지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째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몰랐다. 지금까지 밤낮으로 이 일을 생각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안드레이는 나자의 허리를 껴안고 다니며 아주 정답고 공손하게 얘기했다. 무척 행복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나자는 그의 태도에서 단지 저열하고 단순하고 참을 수 없이 야비한 부분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허리를 감싼 그의 손이 쇠뭉치처럼 딱딱하고 싸늘하게 느껴져서 쉴 새 없이 도망하고 싶은, 울고 싶은,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안드레이치는 나자를 욕실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벽에 붙은 마개를 돌리니 금방 물이 쏟아져 나왔다. 어떻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200갤런쯤 드는 물탱크를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정원을 거쳐서 한 길로 나와 마차를 잡았다.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덮여서 금세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당신 춥지 않아요? 안드레이치는 먼지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나자는 잠자코 있었다. 어제 사샤가 나더러 빈들빈들 놀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겠죠.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의 비난은 옳습니다. 정말 옳아요.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나도 모자에 휘장을 달고 관청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지긋지긋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 어머니 러시아요. 오, 어머니 러시아요. 그대는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러시아에는 나같이 무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고민하는 어머니요. 그는 자기가 놀고 있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개념을 인용하고 나서 이는 시대적인 사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결혼하면. 그는 말을 이었다. 같이 시골로 갑시다. 시골에 가서 일합시다. 정원도 있고 냇물도 흐르는 땅을 사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인생을 바라봅시다. 아, 얼마나 즐거울까요? 안드레이치는 모자를 벗었다. 그의 머리칼이 바람에 나부꼈다. 나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런 생각을 했다.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바로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걸어오는 안드레이 신부가 눈에 띄었다. 아, 저기 아버지가 오시는군요. 안드레이치는 모자를 흔들며 기뻐했다. 저는 아버지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선량한 분입니다. 그는 마부에게 돈을 치르며 말했다. 나자는 매일 밤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하며 속없이 웃어야 하고 바이올린 소리와 여러 가지 쓸모없는 잡담을 들어야 하며 결혼식 얘기만을 해야 하리라는 생각을 하고는 혐오에 가득 찬 언짢은 마음을 느끼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언제나 손님이 오기 전에 그렇듯이 묵직하고도 위험 있는 태도로 사모바르 앞에 앉아 있었다. 안드레이 신부는 능글맞게 웃으며 들어왔다.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계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담으로 그러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투였다. 사장. 바람은 들창과 지붕에 휘몰아쳤다. 휘휘 바람 소리가 들리고 집 안에 있는 난로도 그 속에서 슬프고 우울한 노래를 불렀다. 밤안 쉬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잠들지는 않았다. 한편 나자는 아래층에서 시종 바이올린을 켜는 듯이 느꼈다. 덧문이 떨어졌는지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니나 이바노브나가 잠옷을 입은 채 촛불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나자, 지금 난 건 무슨 소리지? 어머니가 물었다. 머리를 한 가닥으로 틀고 겁에 취한 듯 웃는 어머니는 이같이 소란한 밤에는 여느 때보다 훨씬 늙고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여자로 보였다. 나자는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자기 어머니를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경의를 품고 어머니의 말을 듣던 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어떤 말이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단지 기억 속에 남은 것은 희미하고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난로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저음이 뒤섞여서 오, 신이여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자는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는 불현듯 머리를 누르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머니가 알아주신다면. 어머니, 부탁이에요. 제발 저를 떠나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나자가 말했다. 어디로? 니나 이바노브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물으며 침대 위에 앉았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나자는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 거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나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결혼식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안 돼. 안 돼. 니나 이바노브나는 깜짝 놀라며 성급히 말했다. 마음을 진정시켜라. 그건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서 그러는 거야. 곧 좋아질 거야. 흔히 있는 일이지. 안드레이와 말다툼이라도 한계로구나. 그러나 사랑 싸움은 곧 낫는 법이란다. 오, 저리 가주세요. 어머니, 가주세요. 나자는 흑흑 흐느꼈다. 그러마 니나 이바노브나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너는 조금 전만 해도 어린애였고 소녀였는데 지금은 벌써 약혼을 했으니. 그러나 세상 일이란 쉬지 않고 변하는 거란다. 너 역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나처럼 다루기 힘든 딸을 거느리게 되겠지.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자신을 현명한 여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어머니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자가 말했다. 어머니는 정말 불행한 분이세요. 왜 그렇게 따분한 얘기만 하세요? 네, 왜 그래요? 니나 이바노브나는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난로는 다시금 낮은 소리로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나자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니나 이바노브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책을 손에 든 채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나자가 말했다. 제발 들어주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도 아셔야 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이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안드레이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네, 어머니. 그는 바보예요. 니나 이바노브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너와 너의 할머니는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구나.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도 살고 싶다. 보람있게 살고 싶어. 어머니는 되풀이하며 자기의 작은 주먹으로 가슴을 두어 번 두드렸다.
나를 자유롭게 해다오. 나는 이렇게 아직 젊은데, 살겠다고 애쓰는데, 너하고 너의 할머니는 나를 노파로 만드는구나. 어머니는 슬프게 흐느끼며 허리를 구부리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 모습은 아주 작고 가엾고 초라해 보였다. 나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옷을 갈아입고는 창 곁에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자가 밤이 새도록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줄곧 밖에서는 누군가가 덧문을 두드리며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정원의 능금이 지난밤 바람 때문에 한 알도 남지 않고 떨어졌으며 복숭아 고목 하나가 자빠졌다는 둥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았다. 날씨는 흐리고 움침해서 등불을 켜야 할 지경으로 어두컴컴했다. 모두들 춥다고 투덜거렸다. 들창에는 빗발이 내리쳤다. 차를 마신 후 나자는 사샤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에 있는 안락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그래요? 사샤가 물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약혼자를 멸시해요. 이 모든 방탕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멸시해요. 나자가 말했다. 그럴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사샤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말했다. 저는 이런 생활이 싫어졌어요. 나자는 말을 계속했다. 이런 데서 하루도 더 참을 수 없어요. 내일 떠나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사샤는 잠시 놀란 듯이 나자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어린애처럼 기뻐했다. 기쁨에 못 이겨 춤이라도 출 듯이 양손을 흔들며 슬리퍼를 달각거리기 시작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나자는 그가 곧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무한히 의미심장한 것을 들려주리라 기대하면서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 듯이 그 커다란 눈을 깜빡이지도 않으면서 사랑에 취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자에게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롭고 넓은 세계가 이미 눈앞에 열리는 듯이 느껴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로 충만해진 나자는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록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저는 내일 떠나겠습니다. 그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배웅하러 정거장에 나오세요. 제 트렁크에 당신의 짐도 넣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차표도 사놓을 테니 세 번째 종이 울리면 차에 오르세요. 함께 떠납시다. 모스크바까지는 함께 가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페테르부르크로 가면 됩니다. 여행권은 가지셨죠? 있어요.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도 후회하거나 불평하진 않겠지요. 사샤는 믿는다는 어조로 말했다. 가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모든 걸 운명에 맡겨버리세요. 당신의 생활을 뒤집어 엎으면 만사는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럼 내일 출발해도 좋지요? 제발. 나자는 적이 흥분해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여느 때보다도 한층 마음이 괴로운 듯도 싶었다. 집을 나갈 때까지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2층에 가서 자리에 눕자 얼굴에 눈물 자국과 웃음을 남긴 채 곧 잠들고 말았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세상 모르게 곤히 잠을 잤다. 5장. 마차가 왔다. 나자는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다시 한번 어머니와 자기 물건을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아직 온기가 남은 침대 옆에 서서 둘러보았다. 다음엔 살그머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조용하고 니나 이바노브나는 잠들어 있었다. 나자는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어머니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면서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밖에는 비가 줄기차게 내렸다. 마부는 흠뻑 젖은 머릿수건을 두른 채로 현관에 서 있었다. 네가 탈 자리는 없구나. 나자. 하인들이 짐을 싣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왜 하필 이런 날에 배웅하러 간다는 거냐. 집에 있거라. 무슨 비가 이렇게 온담. 나자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샤는 나자를 부축해 태우고 담요로 발을 가려주고는 나자와 나란히 앉았다. 조심해라. 잘 가거라. 할머니는 현관에서 외쳤다. 그리고 사샤, 모스크바에 가면 편지해라.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주여. 보살펴 주시기를. 무슨 날씨가 이럴까요? 잠시 후 사샤가 말했다. 이때 비로소 나자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정말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이 똑똑히 들었던 것이다.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까지도 정말 이곳을 떠나리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거리여, 잘 있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자에게는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되살아 떠올랐다. 안드레이, 그의 아버지, 새집, 꽃병과 나체 여인을 그린 유화. 그러나 이 모든 추억들은 이미 나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다. 단지 야비하고 천박하게 느껴질 뿐. 모든 것은 뒤로 사라져갔다. 그들이 차에 오르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장엄하고 거대하다고 생각되던 과거의 모든 것은 보잘것없이 작은 것으로 압축돼 버리고 지금까지는 막연하게만 생각되던 넓고 웅장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왔다. 빗줄기가 차창을 두들겼다. 푸릇푸릇한 들과 전깃줄 위에 새들이 앉아있는 전주들이 어른거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득 나자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어 대학에 가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옛말의 코사크처럼 떠나간다는 속담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나자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좋군요. 정말 좋아요. 사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6장. 가을도 가고 겨울도 지났다. 나자는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리웠다. 사샤도 그리워졌다. 집에서는 부드럽고 다정한 사연이 담긴 편지가 몇 통 와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용서받고 잊힌 듯했다. 5월에 시험을 마친 나자는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사샤를 만나러 모스크바에 들렀다. 그는 작년 여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털북숭이 수염이며 엉클어진 머리며 프로코트에 무명바지며 커다랗고 아름다운 두 눈이며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의 안색은 좋지 않았고 몹시 피로해 보였다. 몹시 어위고 늙어 보였다. 그리고 노상기침을 했다. 어째서인지 나자는 그에게서 우울한 시골뜨기 같은 인상을 받았다. 오, 나자가 왔군. 그가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다. 사랑하는 나자. 두 사람은 잉크와 페인트 냄새에 숨이 막힐 듯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인쇄소 안에 잠시 앉았다가 이윽고 사샤의 방으로 갔다. 거기에서도 역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고 여기저기 침 뱉은 흔적이 보였다. 책상 위에 식은 사모바르 옆에는 검은 종이로 덮인 깨진 접시가 놓여 있었고 책상과 바로 위에는 죽은 파리가 지저분하게 깔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사샤가 자신의 개인 생활을 되는 대로 보내며 사치를 얼마나 경멸하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의 개인적인 행복에 대해서, 그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그의 취미에 대해서 그를 설복한다 해도 그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웃어버릴 것임에 틀림없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나자는 서두르며 말했다.
가을에는 어머니가 저를 만나려고 페테르부르크로 오셨댔어요. 할머니도 이젠 노여워하시지 않고 줄곧 내 방에 가서는 벽 위에 성호를 긋고 계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더군요. 사샤는 즐거운 듯한 표정이었으나 연달아 기침을 하며 쉰 목소리를 냈다. 나자는 그의 병이 정말 나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따름인지를 분명히 몰라서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사샤, 몸이 편치 않군요. 나자가 말했다. 아니, 괜찮아요. 병은 병이지만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저런, 어쩌나. 나자는 흥분해서 외쳤다. 어째서 의사한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째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네. 다정한 사샤. 이렇게 말하는 나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안드레이치며 꽃병과 나체 여인을 그린 유하며 지금은 아득한 옛날처럼 생각되는 자기의 모든 과거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이미 사샤는 작년처럼 신비하고 흥미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또한 나자를 울게 만든 원인이었다. 사랑하는 사샤. 당신의 몸은 말이 아니군요. 저는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당신은 저의 은인이에요. 당신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나의 다정한 사샤. 정말 당신은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다정한 분이세요.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페테르부르크에서 한겨울을 보내고 온 지금, 나자에게는 사샤도, 그의 말도, 웃음도, 그의 모든 모습조차도 오래전에 시들고 낡아 지금은 이미 무덤 속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무엇을 암시해 주는데 불과했다. 저는 모레 볼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쿠미스를 마시러 가렵니다. 사샤가 말했다. 쿠미스를 마시고 싶어요. 저와 함께한 친구 내외가 떠납니다. 그 부인은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그 부인에게 대학에 들어가라고 줄곧 설복하고 있지요. 그 부인의 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두 사람은 정거장으로 떠났다. 사샤는 차와 능금을 나자에게 사주었다. 기차가 떠나자 그는 웃음을 지으며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의 병이 얼마만큼 무거워졌는지는 그의 걸음걸이를 보아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여생이 얼마 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듯도 싶었다. 나자는 정오 무렵 고향에 도착했다. 정거장에서 집으로 마차를 달리는 동안 거리는 무척 넓어 보였으나 집들은 땅에 달라붙은 듯이 작아 보였다.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다. 다만 불구죽죽한 외투를 입은 독일인 악기 수선사를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집마다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이미 늙을 대로 늙고 피둥피둥 보기 싫게 살진 할머니는 나자를 두 팔로 껴안고 그녀의 어깨에다 얼굴을 파묻은 채 한참이나 흐느끼며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나자의 어머니 니나 이바노브나도 보기 흉하게 늙어버렸고 온몸은 바싹 여위어 보였다. 그러나 역시 옷차림만은 단정했고 손가락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번쩍였다. 귀여운 내 딸. 어머니는 온몸을 들먹이며 말했다. 귀여운 내 딸. 그들은 앉아서도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이미 사교계의 지위도, 지난날의 영광도, 손님을 초대할 자격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은 평화스럽고 단란한 가정에 어느 날 밤 경관이 불현듯 뛰어들어 집 안수색을 한 끝에 주인이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주화를 위조했다는 죄목이 드러남으로써 지금까지 단란하고 평화롭던 생활이 영원히 깨지고 만 그런 경우와도 흡사했다. 나자는 2층으로 올라가 전과 다름없는 침대를 보았다. 창문 밖으로 즐겁게 제잘되며 햇빛이 넘쳐흐르는 예전의 정원을 보았다.
나자는 자기 책상을 만져보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구수하고 기름기가 도는 크림과 함께 차를 마셨다. 그러나 어쩐지 허전했다. 방 안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천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해가 저물자나자는 자리에 누웠다. 푹신하고 따스한 침대 속에 누워 있으려니 어쩐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니나 이바노브나가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왔다. 그녀는 무슨 죄나 지은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래 어떠니? 나자, 만족하니? 정말 만족하니? 어머니는 더듬더듬 말했다. 네, 만족해요. 니나 이바노브나는 일어서서 나자의 머리 위에 성호를 그었다. 나는 믿음이 깊어졌단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요샌 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늘 생각에 잠기곤 하지. 모든 것이 햇빛처럼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어. 인생은 프리즘을 들여다보듯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인 듯 하구나. 그런데 어머니, 할머니 건강은 어떤가요? 괜찮을 것 같다. 그때 네가 사샤와 함께 떠나간 후 집에 전보를 보냈을 때 할머니는 그걸 읽으면서 그만 기절하고 마셨단다. 사흘 동안을 일어나지 못하셨어. 그 다음부턴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는 것이 할머니 생활이었지. 그러나 지금은 괜찮아지셨어. 어머니는 일어서서 방 안을 거닐었다. 또, 딱,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들려왔다. 또, 딱, 또, 딱.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이란 프리즘을 보듯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란다. 어머니가 말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각적 생활이란 것은 여러 가지 빛깔을 7가지 원색으로 귀납하도록 그 원소를 해부해서 원소마다 따로따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야. 어머니가 그 다음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방에서 나가셨는지 나자는 몰랐다. 벌써 잠들었던 것이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다가왔다. 나자도 집에 익숙해지고 말았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사모바르 준비에 바빴다. 니나 이바노브나는 밤마다 자기의 철학을 논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서 외롭게 살았고 한 푼이라도 일일이 할머니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에는 파리떼가 윙윙 날아다녔다.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듯이 느껴졌다. 할머니와 니나 이바노브나는 안드레이 신부와 안드레이 안드레이치를 만날까 두려워 거리에도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자는 정원과 거리를 거닐면서 회색 담과 집들을 구경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낡아빠져서 스스로 멸망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젊고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지 분간키 어려웠다. 오, 새롭고 빛나는 생활이 빨리 돌아와 주었으면 인간이 정직해야 하고 즐겁고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 운명에 대담하게 직면할 수 있는 생활이 하루속히 돌아와 주었으면 어쨌든 그런 생활이 온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런 시대가 오면 할머니의 집은 만사가 정돈되어 지하실의 불결한 방에는 하인넷만이 살게 되리라. 그 시대가 오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도 회상하는 사람이 없이 잊히고 말리라. 그러나 지금 나자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이웃집 아이들 뿐이었다. 야쿤요, 야쿤요. 사라토프에서 사샤의 편지가 왔다. 그 속에는 춤추는 듯하고 우스꽝스러운 독특한 필적으로 볼가 여행은 완전히 성공이었으나 사라토프에서는 다소 몸이 약해져서 지금은 말도 못하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나자는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어떤 선고를 받은 듯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 예감도 사샤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전처럼 그녀를 슬프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또한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다.
지금 나자는 무척 살기를 원했고 하루속히 페테르부르크로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사샤에 대한 그녀의 우정도 지금은 단지 그리움뿐으로 머나먼 과거의 일같이 느껴졌다. 나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자 창가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아래층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재빨리 물어보았다. 뒤이어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할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방구석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전보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나자는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전보를 보았다. 그것은 어젯밤 알렉산드르 치모페비치가, 더 간단히 말하자면 사샤가 폐병으로 사라토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할머니와 니나 이바노브나는 추도 미사를 드리러 교회로 떠났다. 그러나 나자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돌아다니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기의 생활이 사샤가 원하던 대로 전환되었음을 똑똑히 느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선 자기가 이방인인 동시에 고독하고 소용없는 인간이며 또 자기에게도 이 거리의 모든 것이 필요치 않으며 그리고 모든 과거는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 불탄 뒤에 바람에 날린 잿가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음을 똑똑히 느꼈다. 나자는 사샤의 방으로 가서 잠시 서 있었다. 잘 가요. 그리운 사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자의 눈앞에는 새롭고 넓고 자유로운 생활이 떠올랐다. 아직 막연하긴 하지만 신비로움이 넘쳐 흐르는 그 생활은 그녀를 손짓하며 불렀다. 나자는 짐을 꾸리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차고 상쾌한 마음으로 거리를 떠났다. 인문학적 고찰입니다. 인간은 과연 어떤 토대 위에서 자신의 삶을 건축해야 하는가? 안톤 체호프의 약혼녀는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의 지방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질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육중하게 다가옵니다. 문학과 역사, 그리고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작품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타성의 삶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맨몸으로 부딪히는 각성의 삶 사이의 거대한 충돌을 그려냅니다. 주인공 나자의 집은 겉보기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풍요롭습니다. 5월의 짙은 향기가 감돌고 칠면조 굽는 냄새가 풍기며 은총을 비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체호프는 이 우아한 저택의 이면에 고여있는 썩은 물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할머니의 권위 아래에서 무의도식하는 가족들, 하인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교양을 논하는 위선, 그리고 곰팡내 나는 일상을 예술과 종교로 포장하는 얄팍한 지성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몰락이나 부도덕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시대의 종말을 앞둔 세기말적 풍경이자 존재의 본질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간 군상에 대한 문학적 해부입니다. 나자라는 인물은 이 거대한 타성의 늪에서 피어오른 하나의 각성입니다. 그녀는 23살이라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삶의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조건 좋은 약혼자 안드레이 안드레이치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영혼의 완전한 박제를 의미합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나자의 우울과 불면증은 질병이 아니라 거짓된 삶에 대한 영혼의 정당한 반란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는 마치 시간의 덧없음과 삶의 공허를 일깨우는 운명의 시계 소리처럼 나자의 귓가를 맴돕니다. 이때 모스크바에서 온 병약한 지식인 사샤는 그녀의 견고한 일상에 균열을 내는 망치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샤는 가난하고 기침을 달고 살며 볼품없는 외모를 지녔지만
그의 내면에는 불합리한 세계를 향한 뜨거운 분노와 새로운 인간성을 향한 열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는 나자에게 노동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불결한지, 진정한 교양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역설합니다. 사샤의 목소리는 곧 다가올 러시아의 거대한 역사적 변혁을 예고하는 시대의 전조이자 안락한 노예의 삶을 버리고 고독한 자유인의 길을 택하라는 인문학적 선언입니다. 체호프는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과정을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닌 한 인간이 역사적 주체로 탄생하는 거대한 서사로 승화시킵니다. 과거의 삶이 넓고 추악한 것으로 여겨질 때 비로소 미래는 광활하고 경이로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나자가 안드레이치가 마련한 신혼집을 둘러보며 느끼는 지독한 혐오감은 물신주의에 찌든 기성세대의 천박함에 대한 철저한 거부입니다. 수도관의 편리함이나 벌거벗은 여인을 그린 값싼 유화로 대변되는 허위의식 속에서 나자는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가족들을 뒤로하고 빗속을 뚫고 마차에 오르는 나자의 모습은 낡은 껍질을 찢고 나오는 경이로운 탄생의 순간입니다. 훗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한때 거대해 보였던 집과 거리,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공간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자 자신의 인식이 확장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각성을 이끌어낸 사샤가 폐병으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은 한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필연적인 희생을 은유합니다. 결국 약혼녀는 안주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끊임없이 회의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간만이 진정한 생명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깊은 인문학적 진실을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고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독히도 영리해서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 수만 가지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약혼녀는 억압된 무의식이 어떻게 의식의 표면으로 부상하여 개인을 붕괴시키고 또 재건하는가를 보여주는 치밀한 임상보고서와 같습니다. 주인공 나자가 겪는 원인 모를 슬픔과 우울, 끝없는 불면증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할 때 매우 전형적인 신경증적 증상입니다. 그녀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좋은 집안, 친절한 약혼자, 곧 다가올 결혼이라는 완벽한 행복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믿도록 스스로를 강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이 모든 평온함이 기만임을, 자신의 진짜 자아가 철저히 억눌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들려오는 부엌의 소음, 칠면조 굽는 냄새, 그리고 변함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공포감은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실존적 불안이 감각적 형태로 발현된 것입니다. 약혼자에 대한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자는 안드레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회가 규정한 이상적인 신부의 역할을 내면화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신혼집에서 그의 차갑고 딱딱한 손길을 쇠뭉치처럼 느끼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장면은 억압되었던 진실한 감정이 거짓된 자아를 찢고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러한 나자의 심리적 각성 과정에서 사샤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말하는 아니무스의 투사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샤의 파괴적이고 변혁적이며 이성적인 목소리는 사실 나자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주체성의 발현입니다. 사샤가 기성세대의 나태함과 불결함을 지적할 때 나자가 처음에는 언짢아 하면서도 결국 그 말에 깊이 매혹되는 것은 그것이 타인의 질책이 아니라 자신의 억눌린 양심과 이성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자의 어머니인 니나 이바노브나는 현실 도피와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의 늪에 빠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삶의 공허함을 직면하지 못하고 삼류 소설의 감정을 이입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비극적 여주인공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환상 속에 머뭅니다. 나자가 결혼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어머니가 오히려 자신도 살고 싶다며 어린아이처럼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는 장면은 철저한 심리적 퇴행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나자에게 있어 성숙한 여성상의 롤모델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생하는 나르시시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자가 궁극적으로 획득하는 심리적 해방은 과거의 애착 대상들과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정든 고향을 떠나 페테르부르크로 향할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환희와 자유입니다. 이는 그녀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삶을 선택하는 주체로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몇 달 후 고향으로 돌아온 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집과 가족들, 심지어 그녀를 해방으로 이끌었던 은인 사샤조차도 더 이상 그녀의 심리를 쥐고 흔들지 못합니다. 사샤의 지저분한 방과 병든 육체를 보며 나자가 환멸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그녀가 이미 사샤라는 외부의 구원자를 넘어 온전한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샤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를 받고도 과거처럼 무너지거나 슬퍼하지 않고 불타버린 잿가루를 털어내듯 미련 없이 영원히 집을 떠나는 나자의 모습은 심리적 성숙의 완성입니다. 타인이 만든 안락한 새장 속의 새가 마침내 문을 박차고 나와 폭풍우 치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비로소 자기 자신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경이로운 치유의 과정이 바로 이 작품의 심층적 궤적입니다. 철학적 고찰입니다.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안톤 체호프가 약혼녀를 통해 던지는 철학적 질문은 실존주의의 근본 명제들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소설 속 쉬민 가문의 사람들은 장폴 사르트르가 말한 철저한 자기기만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력 없는 일상을 살아가며 노동 없는 부를 신의 은총이라 여기고 관습이 정해준 대로 먹고 마시며 결혼하는 것을 인생의 순리라고 믿습니다. 약혼자 안드레이치는 이 철학적 공허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대적 사상을 운운하고 러시아의 슬픈 운명을 탄식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어떠한 실천적 노동이나 결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는 텅 빈 관념만으로 세계를 재단하며 스스로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실존적 유령에 불과합니다. 어머니 니나 이바노브나 역시 만년에 이르러 인생을 7가지 원색의 프리즘으로 분해해야 한다는 둥 얄팍한 인식론적 유희에 빠져들지만 그것은 자신의 텅 빈 삶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지적 허영의 다름 아닙니다. 체호프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의미를 상실한 채 형체만 남은 삶, 즉 존재하되 살아있지 않은 인간의 비극을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해부합니다. 나자의 탈출은 이러한 자기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본래적 자아를 찾기 위한 실존적 결단입니다. 쇠렌 키르케고르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합리성과 안전망을 버리고 미지의 심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듯 나자는 보장된 안락을 내던지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의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여기서 사샤의 철학적 세계관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합니다. 사샤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강렬한 윤리학적 지표를 제시합니다. 그는 타인의 노동에 기생하는 귀족적 삶을 도덕적인 타락으로 규정하고
깨어있는 지성과 자기 파괴적인 결단만이 새로운 세계, 즉 신의 왕국을 지상에 도래하게 할 수 있다고 설파합니다. 사샤의 사상은 다분히 이상주의적이고 목적론적이지만 부조리한 현실에 마취되어 있던 나자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철학적 충격요법이 됩니다. 하지만 체호프의 세계관은 단순히 사샤의 이상주의를 찬양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체호프는 삶의 진실이 사샤가 꿈꾸는 찬란하고 완벽한 유토피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투쟁과 상실의 과정 자체에 있음을 꿰뚫어 봅니다. 사샤는 위대한 사상가라기보다는 현실 생활의 능력을 상실한 채 허름한 방에서 죽은 파리떼와 함께 병들어가는 역설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어떠한 위대한 철학이나 이념도 필멸하는 인간의 육체와 비루한 현실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다는 체호프 특유의 서늘한 회의주의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결말을 채우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빛나는 긍정입니다. 사샤의 죽음은 낡은 세계관을 타파하기 위한 철학적 제2의 희생물로서 그 의미를 다합니다. 나자는 사샤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확인하고 이제는 누구의 가르침이나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눈을 뜹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새롭고 넓고 자유로운 생활은 막연하고 신비롭지만 동시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실존적 세계입니다. 그녀는 이제 안락한 노예의 행복 대신 불확실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두 발로 대지를 딛고 걷는 험난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과거가 불탄 뒤 바람에 날린 잿가루처럼 사라졌다는 묘사는 무의세계에서 스스로의 본질을 창조해 나가는 실존주의적 인간의 완벽한 탄생을 선언하는 철학적 승전보입니다. 체호프는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주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인 부패가 기다릴 뿐이며 오직 용기 있게 낡은 자신을 파괴하고 낯선 세계로 걸어나가는 자만이 삶의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진실을 가슴 저리게 남겨줄 뿐입니다.